미 죽었다고 며느리 도리까지 내팽개치니? 당장 마트 가서 24인분장 봐 오너라. 친정엄마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아침,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조부 제사를 지내야 하니 당장 상을 차리라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한심한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하품이나 찍하고 있었어요. 저는 순순히 장바구니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마트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텅 빈 제사상 앞에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애원하고 있었죠. 새벽 공기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엄마의 관 위에 흙 한 줌을 떨구고 돌아서던 그 순간부터 제 다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택시에 실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정확히 아침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한숨도 못 잤더니 입안이 모래알을 씹은 것처럼 까끌거렸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머리는 미용실에서 갓 다듬고 온 듯 단정했고 한복 저고리까지 받쳐 입은 채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더니 혀를 차더라고요. 매미 장례식 이제서야 끝났니?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야 다 정해진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신발장 앞에 가만히 선 채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머리가 잘 따라가지 못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 잠깐만 누웠다가요. 누워? 지금 누울 시간이 어디 있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너희 시조부 제사날이다. 가슴 한가운데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달력을 머릿속으로 뒤져봤어요. 분명히 한 달 전부터 시누이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던 그 제사였습니다. 엄마가 위독해지면서 제가 못 올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렸을 때 시어머니도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그거는 형님들이 뭐 시집간 딸이 친정제사 차리는 거 봤어? 제사상은 며느리가 차리는 거다. 제사 때는 큰 집, 작은 집, 사촌들, 그 자식들까지 올 예정이라. 장을 봐서 다듬고 부치고 끓이려면 꼬박 12시간도 모자랐습니다. 저는 멍하니 식탁 의자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그때 안방문이 끽 열렸습니다. 남편 정연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하면서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아침부터 또 큰 소리야? 너 마누라가 글쎄 제사 못 차리겠다고 어깃장을 놓쳤니? 야, 너도 왜 그래? 그냥 좀 해.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 정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방금 장모를 보내고 온 아내에게 건네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밤새 곡소리에 시달려 부어오른 제 눈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정연은 다시 한번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더니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5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 하나가 마침내 끊어진 거였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머리가 맑아졌어요. 졸음도, 슬픔도, 분노도 한꺼번에 가라앉아 버리고 그 자리에 차가운 물 한 잔이 채워진 기분이었어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장 보러 갈 때 굴비도 큰 걸로 꼭 챙기고. 저는 상복 위에 가디건 하나만 걸쳤습니다. 지갑과 장바구니를 챙겨 다시 신발을 신었어요. 정연은 소파에 털썩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여닫으며 잔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마트가 있는 큰 길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반대편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달 동안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던 엄마의 작은 꽃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낡은 셔터에 손을 대니 차가운 쇠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위로 힘껏 올렸습니다. 드르륵 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먼지 냄새와 마른 흙 냄새,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희미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우리 딸
힘들면 언제든 여기로 와. 엄마가 꽃 사이에 숨겨줄게. 엄마가 살아계실 적에 농담처럼 하시던 말이 떠올라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엉엉 우는 대신 입을 꾹 다물고 어깨만 들썩였어요. 울고 있을 시간조차 아까웠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든 화분을 한쪽으로 치우고 카운터 위에 쌓인 먼지를 손바닥으로 쓱 닦아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방 속 휴대전화에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벨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액정을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 정현, 시어머니, 정현. 빗발치듯 부재중 전화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카운터 위에 엎어두고 빗자루를 들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결국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어요. 너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마트 안 갔다며. 어머니, 저 마트 안 갔어요. 뭐? 저 지금 친정엄마 꽃집에 있어요. 너 이게 어디서 정신머리 없는 소리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5년 동안 들었던 말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배운 게 없다는 말, 친정에서 한 푼도 못 받아왔다는 말, 야간 근무 끝나고 들어와도 시아버지 술상부터 봐야 한다던 말, 어느 것 하나 잊은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요, 친정엄마 보내드리고 7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한테 잠도 못 자게 하고 24명 제사상을 차리라고 하셨고요. 남편은 그 옆에서 하품만 했어요. 너 지금 누구한테? 저 그 집에 다시 안 들어가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를 빼앗는 소리가 들리더니 정현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야, 너 미쳤어? 당장 집에 안 와? 정현아, 빨리 와. 엄마 쓰러지겠다. 우리 이혼하자. 수화기 너머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즐기듯 한 박자 쉬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이혼하자고? 2번 말하게 하지 마. 너 이거 진심 아니지? 야, 너 친정엄마 돌아가셔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들먹이지 마.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꽃집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연이 벌개진 얼굴로 들어섰어요. 넥타이는 비뚤어졌고 셔츠 단추는 2개가 풀려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마자 손가락을 들어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야, 너 당장 집에 가자.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 알 바 아니야. 뭐? 너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야? 응?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안 해줘. 너 이 집안 망신시키고 어디 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카운터 아래에 미리 챙겨둔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끌어당겼어요. 엄마가 손님 중에 진상이 오면 뿌리려고 농담 삼아 모아두셨던 거였습니다. 한 움큼 손에 가득 쥐었습니다. 정현아, 나가. 안 나가면 이거... 소금 알갱이가 정연의 얼굴과 어깨에 후두둑 쏟아졌습니다. 정연은 눈을 질끈 감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야, 이 미친... 부정 타니까 나가. 소금 한 바가지를 정연의 발치에 통째로 쏟아부었습니다. 정연은 분에 못 이겨 가게 안에 빈 화분 하나를 발로 걷어차고는 욕설을 내뱉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는데 이상하게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카운터에 기대어 잠깐 눈을 감고 있는데 어디선가 휴대전화 진동이 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깊숙이 넣어둔 보조 휴대전화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등기 안내 문자였습니다. 정연이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전세금에 가압류를 걸었다는 통지였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야간 근무로 모은 돈이 모조리 묶여버렸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쓴 게 분명했습니다. 1-2시간 만에 가압류를 걸 정도면 미리 다 준비해 두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어쩌면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말이죠.
그 뒤로 며칠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시누이 둘이 번갈아 가며 꽃집 앞에 찾아와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고 갔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발길을 멈췄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빗자루를 들었어요. 낮에는 병원 근무를 마치고 밤에는 꽃집으로 와서 페인트가 벗겨진 벽을 긁어냈습니다. 잠은 카운터 아래 깔아둔 얇은 매트에서 2~3시간씩만 잤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법원 마크가 찍힌 두꺼운 봉투 하나가 꽃집 문틈으로 밀어 넣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어 안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어요. 정연이 저보다 먼저 소송을 걸어왔더라고요. 사유칸을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원고의 처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남자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한쪽 모서리가 구겨졌어요. 숨이 가빠지는데도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꾸며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직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출근했습니다. 탈의실에서 가운으로 갈아입는데 동기 간호사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비껴갔어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도 어색한 미소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입사 동기이자 친자매처럼 지냈던 수진이를요. 탈의실 안쪽에서 수진이가 사물함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인사를 하려고 입을 떼는데 수진이가 먼저 가방을 챙겨 휙 돌아섰습니다. 수진아, 언니, 나 지금 인계 가야 해서. 수진이가 저를 피해 문을 향해 빠르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저는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5년 전 정연이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 잠깐 잡았던 손의 감촉처럼요. 수진이가 빠져나간 탈의실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명절, 정연이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일어나서 1시간 넘게 돌아오지 않았던 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입원해 있던 병원 회식이라며 새벽에 들어왔던 그 수많은 밤들도요. 설마 그날 밤, 저는 병원 주차장 한 구석에 차를 세워두고 수진이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수진이는 정문이 아닌 후문 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 길가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는 순간 제 심장이 듣는 줄 알았어요. 정연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익숙하다는 듯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자리에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차창으로 뚜렷이 보였어요. 저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정연의 차를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20분쯤 달리자 정연의 차가 시외가게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정연이 먼저 내려 수진이의 손을 잡아주고 수진이가 정연의 팔짱을 끼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숨이 거칠어지는데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그 장면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연은 모텔에 있을 테니 그 사이가 기회였어요. 서랍에 처박혀 있던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냈고 식탁 위에 던져둔 신용카드, 영수증 뭉치도 챙겼습니다. 새벽 2시, 꽃집 카운터에 앉아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명절 연휴 둘째 날 밤, 정연의 차 조수석에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던 그날에도요. 영수증을 펼쳐보니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야단 맞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두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더라고요. 그래, 이거였구나. 다음날 점심시간, 수진이에게 옥상에서 보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들어선 수진이는 머리를 묶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어색한 미소는 사라지고 자신만만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수진아, 너 정연이랑 만나지? 언니, 무슨 말이야 그게? 어제 모텔까지 따라갔어.
수진이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입꼬리를 끌어올리더라고요. 들켰네. 어쩌라고. 어차피 정연 오빠는 언니랑 이혼할 거야. 나랑 결혼하기로 했어. 너 진짜 미쳤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수진이의 뺨을 향해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옥상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연이 뛰어들어왔어요. 수진이를 자기 등 뒤로 감싸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와이프가 의부증이 심해서 동료까지 괴롭히고 있어요. 언니, 왜 이러는 거야? 나 무서워. 이미 짠듯한 손발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던 다른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법원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날아왔습니다. 정연 측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이었어요. 저와 다른 남자 의사가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합성인 티가 났지만 법원이 그걸 단번에 알아볼 리 없었어요. 제 목소리를 흉내낸 누군가가 의사와 약속을 잡는 통화 녹취록도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병원 로비에서 시위 중이라는 동기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갔더니 시어머니가 큼지막한 종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바람나서 아들 돈 빼돌려 꽃집 차렸다라는 글씨가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큰 소리야. 정연이가 수진이랑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끄러워.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보안 요원들이 시어머니를 끌어내려 했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곡소리를 내며 더 큰 소동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병원 측으로부터 무기한 정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녔어요. 이름이 알려진 곳을 차례대로 찾아갔지만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상대쪽 로펌이 이쪽 지역에서 제일 큰 곳입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손을 다 써둔 모양이에요. 사진이랑 녹취까지 있는데 이거 뒤집기 쉽지 않습니다. 5번째 사무실에서 마지막 거절을 듣고 나오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통장 가압류 때문에 공사 대금 출금이 안 됩니다. 다음 주까지 입금 안 되면 공사 중단해야 돼요. 은행에 달려갔더니 창구 직원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통장이랑 신용카드까지 다 가압류가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첫 가사조사 기일이었어요. 법원 복도에서 수진이가 정연의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수진이가 살짝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했어요. 조롱하는 미소였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수진이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어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관님, 저는 정말 두 사람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정연 오빠를 평소에도 못 살게 굴고요. 와이프가 직장 동료랑 따로 만나는 걸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으며 꽃집까지 1시간을 걸어갔습니다. 도착한 꽃집은 캄캄했어요. 대금을 내지 못해 전기까지 끊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카운터를 짚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 위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입을 막아도 새어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엄마, 엄마. 천장에서 비 새는 소리가 후두둑 들렸습니다. 멀리서 천둥이 한번 울렸어요. 저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꽃집 앞 골목에 환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 2줄기가 비쳐 들어왔어요. 유리문 너머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굽이 낮은 구두 한 켤레가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에 사뿐히 내려섰어요. 빗줄기 사이로 뚜벅발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꽃집 유리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40대 여자가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가게 안을 한참 살피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저에게 와서 멈췄어요. 한지영 씨 맞죠? 누구? 서태연이라고 합니다. 3년 전 중환자실에서 한 달 신세졌던 환자요. 기억이 났습니다. 까칠해서 다들 피하던 환자분을 제가 매일 챙겨드렸어요. 퇴원하던 날 명함을 건네고 가셨던 그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소문 들었어요. 내가 한번 봅시다. 태연이 서류 가방을 열어 종이 뭉치를 펼쳤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사진과 녹취록, 사본을 미리 입수해둔 모양이었어요. 이 사진, 그림자 방향이 어긋나 있어요. 합성이에요. 이것도 톤이 중간중간 끊기고 편집한 거고요. 이거 뒤집을 수 있어요. 단,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고요. 태연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연 씨가 평소에 유난히 손대지 못하게 했던 물건이나 장소 있어요? 저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안방 환풍기요. 결혼 초부터 자기가 직접 청소한다고 절대 손대지 말랬어요. 태연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오늘 밤 가요. 정연 씨, 어디 있어요? 시댁에 가서 자고 와요. 일어나요? 시간 없어요. 신원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화장대 의자를 끌어다 환풍기 아래에 놓고 올라서서 커버를 비틀니 쉽게 빠지더라고요. 손을 안쪽으로 집어넣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검은색 휴대전화 한 대와 두꺼운 갈색 노트 한 권이 함께 딸려 나왔어요. 차에 다시 올라타고 휴대전화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어요. 집히는 거 있어요? 수진이 생일이 동지 무렵이라고 했어요. 1, 2, 1. 다음에 4번 끝. 내 자리를 입력했습니다. 삐익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 가장 위에 시어머니, 정연, 수진 3명이 있는 단체방이 떠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가며 읽어 내려가는데 손가락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 며느리 외도녀로 몰아야 위자료 한 푼도 안 줄 수 있다. 사진은 합성팀에 맡기면 돼요. 의사 선배도 섭외해놨고요. 우리 며느리는 너밖에 없어. 그 천한 거 보내버리고 나면 가족이 다 행복할 거다. 화면을 보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었어요. 태연이 옆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던 그 한방이에요. 다음 날 아침, 태연이 정연 쪽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답이 왔는데 정연을 돕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모든 죄를 수진이에게 뒤집어 씌우는 진술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외도하도록 누명을 씌운 건 수진이고 자기와 아들은 속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꼬리 자르기 시작했네요. 아들만 살리려고요. 정말 끝까지 더럽네요. 곧 수진 씨가 움직일 거예요. 혼자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3시쯤 꽃집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머리는 산발에 화장은 얼룩진 채로 들이닥쳤어요. 야, 이년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네 인생 네가 망친 거지. 내가 망쳤니? 시어머니가 나만 잘못했다고. 정연 오빠도 전화 안 받아 이용당하고 버려진 거지. 수진이가 카운터 위 화병을 손으로 쓰러뜨렸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손에 쥐고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 순간 가게 뒤편에서 태연이 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대비하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태연이 한 손으로 수진이의 손목을 비틀어 유리 조각을 떨어뜨리고 어깨를 눌러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신고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경찰에 실려가면서까지 욕설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튿날 태연이 경찰서에서 받은 진술조서 사본을 들고 왔습니다. 수진이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더라고요. 합성사진 비용을 시어머니가 댄 것. 정연이 녹취록 편집을 지시한 것까지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재판 사흘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꽃집 문이 다시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연이었어요.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두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영아,
한 번만 살려줘. 소송 취하해주면 위자료 안 받아도 돼. 아파트 명에 너한테 다 넘길게. 어머니는 엄마 모르게 할게. 수진이가 먼저 꼬셔서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저는 카운터 위에 켜둔 작은 녹음기를 손가락으로 슬며시 가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정연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가압류를 어떻게 걸었는지, 합성 사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부요. 지영아,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카운터에 유리잔을 들어 안에 찬 물을 정연의 얼굴에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법정에서 봐. 정연아, 나가? 정연이 비틀거리며 가게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집어들어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태연이 가게 안쪽에서 걸어 나오며 짧게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두운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5년 동안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화장대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법원 계단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가방 안에 서류와 녹음기, 정연의 세컨드 휴대전화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손에 든 짐의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한 계단씩 올라가는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법정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시어머니가 한복 차림으로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정연의 가족과 친척들이 그 옆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아 태연 옆에서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수진이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울먹이는 표정을 미리 연습한 듯 손수건까지 챙겨 들고 있었어요. 판사님, 언니가 먼저 의사 선생님이랑 만나는 걸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정연 오빠한테 말씀드린 것뿐인데 증인, 그날의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반대 신문에 앞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태연이 법대 앞으로 걸어가 USB 하나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법정 정면의 대형 모니터에 화면이 켜졌어요. 포렌식으로 복구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한 줄 한 줄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며느리 외도녀로 몰아야 위자료 한 푼 안 줄 수 있다. 사진은 합성팀에 맡기면 돼요. 의사 선배도 섭외해 놨고요. 엄마, 전세금 어떡해? 그건 내가 알아서 가압류 걸어둘 거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채질을 멈추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태연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정연의 자백 녹음 파일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 모르게 할게. 수진이가 먼저 꼬셔서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합성 사진은 수진이가 만들었고 가압류는 엄마가 걸었어. 방청석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버렸어요. 증인석에 앉아있던 수진이가 새파랗게 질려 정현을 돌아봤습니다. 야, 김정현, 너 왜 다 불었어? 네가 사진 만들자고 했잖아. 의사 선배도 네가 불렀고 어머님이 시킨 거잖아. 그걸 나한테 다 떠넘기고 어디 가서 잘 살려고.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일어나 부채로 자기 가슴을 치며 곡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저런 년 말을 듣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법정경이 2명이 뛰어들어와 정연과 수진을 갈라놓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부축을 받아 자리에 앉혀졌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3번 강하게 두드렸어요. 정숙하십시오. 정숙하세요. 법정관이 가까스로 가라앉았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었고 서류를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피고 한지영의 외도 사실은 명백히 조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80%를 한지영에게 분할하고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연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승소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5년의 시간과 지난 몇 달의 지옥이 한 줄 판결문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너 인연 우리 집안 망신시켜놓고 어디서 그 돈을 받아가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채를 향해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 발 옆으로 물러서며 그 손목을 가볍게 쳐냈어요. 시어머니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뭐?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입으로 며느리 소리도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벙긋거리며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시어머니를 두고 태연과 함께 법원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음 날부터 가압류가 풀렸습니다. 위자료와 분할금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인테리어 업체에 밀린 대금을 전부 지불했습니다. 멈춰있던 공사가 다시 시작됐어요. 저는 꽃집을 단순한 가게가 아닌 손님들의 사연에 맞춘 위로의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분들의 손을 잡고 들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태연이 어느 날 오후 꽃집으로 찾아왔어요. 우리 로펌 확장 이전해요. 축하 식물 주문 좀 합시다. 화분을요. 사무실 전체에 들여놓을 거예요. 한 3천만 원어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지영 씨 솜씨면 그 값 충분히 해요. 법조계 사람들한테도 소개할 거고요. 저는 그날 밤을 새워 식물 150그루를 다듬고 포장했습니다. 태연이 약속한 대로 새 사무실에 식물들이 들어가자 동료 변호사들의 주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까지 입소문이 퍼졌어요. 가오픈 전날 밤, 저는 가게 앞에 새로운 간판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엄마의 정원. 하얀 바탕에 연한 분홍색 글씨로 적힌 그 이름이 가로등 불빛 아래 환하게 빛났어요. 손가락 끝으로 글자를 한번 쓸어보는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엄마, 이거 봐. 가오픈 당일. 향기로운 꽃내음이 가게 가득 퍼졌습니다. 유리창으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저는 카운터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를 보던 며느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꽃집의 주인이 서 있었어요. 손님이 카운터 앞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다음 주에 친정엄마 기일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꽃다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어머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손이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는 카운터 아래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손님의 어머님을 떠올리며 천천히 꽃을 한 송이씩 골라냈습니다. 창밖 골목으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오픈 첫 주가 지나고부터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에 맞춘 위로의 꽃다발이라는 콘셉트가 동네 카페 사장님들 입에서 입으로 옮겨갔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손님들이 올린 사진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쌓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꽃시장으로 가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도매상 사장님들이 처음에는 저를 그저 새로 들어온 초보 사장님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무렵에는 가장 좋은 작약과 라넌큘러스를 따로 빼놓고 기다려주시더라고요. 한 사장, 오늘 들어온 거 중에 제일 싱싱한 거야. 다른데 안 주고 빼놨어. 감사해요. 사장님, 늘 신경 써주셔서요. 신경은 무슨... 한 사장 솜씨가 좋으니까 그렇지. 가게로 돌아와 꽃을 다듬다 보면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앞둔 친구에게 보낼 꽃다발을 주문하는 손님. 첫 출근하는 딸에게 줄 작은 화분을 고르는 어머니. 사별한 남편의 생일에 놓아둘 한 송이 장미를 사가는 할머니까지요. 저는 손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에 맞는 꽃을 골라드렸습니다. 2달째 되던 날. 큰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 메일이 왔습니다. 지역에서 자립한 여성 사업가 특집이었어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태연이 무조건 하라고 등을 떠밀더라고요. 지영 씨, 이거 안 하면 후회해요. 손님들도 더 늘 거고요. 그런 거창한 자립 스토리는 아닌데 거창하지 않은 게 더 좋은 거예요. 솔직하게만 말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다음 주 매출이 2배로 뛰었습니다. 간호사 시절 1년 연봉을 한 달 만에 벌었어요. 저는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다가 카운터에 엎드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동기 간호사 미영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서요. 언니, 그때 옥상 사건 때 같이 못 있어줘서 미안해. 됐어. 다 지난 일이야. 그런데 언니 알고 있어? 정현 씨 공무원도 잘렸대. 잘렸어? 불륜이랑 사문서 위조. 그게 다 인사위원회에 올라갔대. 수진이도 다른 병원에 이력서 냈는데 다 떨어졌다더라. 저는 잠시 가위질을 멈췄습니다. 통쾌한 마음이 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이미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잘 살든 못 살든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언니 진짜 멋있어졌어. 미영이가 돌아간 뒤 저는 거울 앞에 잠깐 섰습니다. 며느리 시절에 수척했던 얼굴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머리는 짧게 단발로 잘랐고 눈가에는 옅은 화장이 얹혀 있었습니다. 가게 유니폼인 베이지색 앞치마가 의외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태연이 가게 앞에 큰 트럭을 한 대 끌고 나타났어요. 트럭 짐칸에는 바비큐 그릴과 야외용 테이블, 그리고 와인 박스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매출 최고 찍은 거 축하해야지. 그게 다 뭐예요? 상가 번영회 분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내가 다 쐈어. 상가 골목에 테이블이 펼쳐졌습니다. 빵집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 옆집 부부, 세탁소 할아버지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숯불에 고기를 굽고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가득했어요. 한 사장, 이 골목 살린 게 한 사장이야. 진짜로 우리 가게도 손님이 2배로 늘었어. 한 사장 보러 왔다가 머리도 하고 가더라고. 우리 같은 늙은이까지 살려준 거지. 한 사장이. 저는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저 받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엄마가 이 골목에서 30년 장사하셨거든요. 엄마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세요. 박수 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복 차림에 부채를 손에 쥔 시어머니였어요. 저를 발견하고 황급히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저는 와인잔을 든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화려한 파티장의 불빛과 웃음소리가 시어머니의 등 뒤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채를 떨어뜨릴 듯 황급히 골목 모퉁이로 사라졌어요. 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태연이 제 와인잔을 채워주며 한쪽 눈을 찡긋했어요. 봤어요? 저분 봤죠? 우리 지영 씨 표정이 영 평화로워 보여서 보기 좋네요.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홀로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빈 잔들을 모아 카운터에 올려놓고 카운터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놓인 엄마의 사진 액자를 천천히 들어봤어요. 액자 유리에 묻은 작은 먼지를 앞치마자락으로 닦아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꽃집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액자를 가슴에 한번 안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잘 살고 있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 야단도 안 맞고,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손등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5년 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마침내 흘러내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액자를 제자리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가게 안에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카운터에 작은 스탠드 불을 끄려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작은 불빛 하나 그대로 두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봄의 달빛이 가게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메고 문 앞에 섰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또 꽃시장에 가야 했어요. 어떤 손님이 어떤 사연을 들고 올지 모르지만 그분의 마음에 꼭 맞는 꽃을 골라드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골목으로 나서니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골목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이듬해 봄, 가게는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예약 손님만 받아도 자리가 모자랐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더 뽑아 손이 모자라는 시간을 메웠어요. 어느 평화로운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카운터에서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꽂혀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달원이 다녀간 모양이었어요. 봉투를 뜯어 안의 내용을 펼쳐 읽는 순간 손에 든 가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어요. 상가 건물이 새로운 주인에게 매각되었으며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니 한 달 안에 점포를 비우라는 통보였습니다. 새 건물주의 이름은 김명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비우라니. 저는 봉투를 들고 곧장 옆 가게로 달려갔어요. 빵집 사장님과 미용실 원장님도 같은 내용 증명을 받았더라고요. 세탁소 할아버지는 손을 떨며 봉투를 펼쳐보고 계셨습니다. 한 사장, 나는 여기서 40년을 했어. 나가라니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인테리어 빚도 다 못 갚았는데 우리 한번 가서 따져봅시다. 상가 번영회 회원들이 모여 새 건물주의 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대리인은 양복을 차려입은 40대 남자였어요. 회의실 의자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우리를 바라보더라고요. 건물 전체 철거하고 신축 들어갑니다. 협상 여지 없어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건축 사유는 법에서도 인정합니다. 명도 소송 들어가면 다들 변호사비만 한참 깨질 거예요. 대리인이 명함 한 장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용역업체 명함이었어요. 번호 아래에 굵은 글씨로 안전관리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의미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새 건물주는 누구예요? 김명희 회장님이라고 알만한 분이세요? 이쪽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날 저녁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연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영씨, 갱신 요구권이 있긴 한데요. 재건축 핑계로 밀어붙이면 명도 소송이 한참 가요. 변호사비도 변호사비지만 그동안 영업이 중단되는 게 더 큰 손해예요. 결국 나가라는 얘기네요. 김명희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름을 입속으로 한번 굴려봤습니다. 김명희 어디서 들은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자랑처럼 입에 달고 살던 고교동창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강남에 빌딩이 몇 개나 있다는 그 친구 명희. 변호사님, 시어머니 동창이에요. 며칠 뒤 대낮부터 가게 앞에 건장한 남자 5명이 모여 섰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짧은 머리, 팔뚝에는 문신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 하면 어깨로 막아서고 위협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업방해 아닙니다.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다음에 올게요. 손님들은 가게 앞을 힐끔거리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누군가 가게 유리창을 박살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 매트를 깔고 자고 있던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진열대 위 수입 화분 5개가 바닥에 뒤집혀 쏟아져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올리브 나무는 줄기가 꺾여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화분 하나하나에 들어간 정성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빵집 사장님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머뭇거리더라고요. 한 사장, 미안한데 우리 가게는 더 이상 같이 못할 것 같아. 사장님, 어젯밤에 우리 집사람이 출퇴근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둘러싸였대. 무서워서 못 살겠어. 빵집 사장님이 돌아간 뒤 미용실 원장님도 같은 말을 하러 왔습니다. 한 사람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텅 비어가는 거리를 카운터에 앉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태연이 며칠 동안 정보를 모았어요. 저녁 무렵 가게로 찾아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명희한테 다 일러 바쳤대요. 며느리가 불륜으로 아들 돈 갈취해서 꽃집 차렸으니 좀 쫓아내달라고요. 또 그 거짓말이에요? 게다가 더 있어요.
명의가 한지영 씨 자리에 신우이 카페를 들이기로 했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로요.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신우이의 이름으로 된 사업 계획서 사본이 있었어요. 인테리어 비용은 명의가 되고 신우이가 운영만 하는 구조였습니다. 수익 분배 항목을 보니 신우이 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명의 회장이 호구네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호구짓 당하는 거 좋아할까요? 변호사님? 저 이 자료 들고 직접 갈래요. 명의를요? 어차피 변호사 통하면 시간 끄는 거잖아요. 직접 만나서 진실을 보여줄 거예요. 그날 밤 익명의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부러 변조한 듯한 낮은 목소리였어요. 근본 없는 년. 결국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어머니, 목소리 다 들려요. 그래, 나다. 어쩔래. 며느리 노릇도 못한 게 어디서. 어머니, 전화 잘못 거셨어요. 잘못은 무슨, 이번엔 너 도와줄 변호사도 없을 텐데 어디 한번 버텨봐.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카운터에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5년 동안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던 며느리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작은 꽃집 하나를 지켜온 사장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 새벽에 이불 정장을 꺼내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지만 그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가게 한가운데 서서 박살난 유리창에 임시로 붙여둔 청테이프를 한번 쓸어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검은 정장에 진주 귀걸이를 달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태연이 미리 알아봐준 주소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차에서 내린 뒤 정문 앞 화단 옆에 자리를 잡고 섰어요. 명의가 출근할 시간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9시 반쯤 검은 외제차 한 대가 지하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차에서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 차 앞을 가로막았어요. 비켜요. 다칠 수 있습니다. 김명희 회장님께 들을 말씀이 있어요. 약속 잡고 오세요. 경호원이 제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운전석 옆 뒷자리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60대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명희였습니다. 누구야? 한지영입니다. 회장님이 쫓아내려는 그 꽃집 사장이요. 시간 없어. 5분만요, 회장님이. 호구 잡힌 이야기예요. 명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저를 노려보다가 운전기사에게 무언가 짧게 지시했어요. 호텔 커피숍으로 와. 근처 호텔 라운지의 가장 안쪽 테이블에 명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명희 앞에 차곡차곡 내려놓았어요. 대법원 직인이 찍힌 이혼 판결문, 위자료 송금 내역서, 그리고 신우이의 사업계획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가 회장님께 뭐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바람나서 아들 돈 빼돌렸다고요? 그렇게 들었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외도한 건 시어머니 아들이고 그 상대는 제 직장 동료였어요. 명의가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판사의 판결 내용을 2번, 3번 다시 읽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신우이가 친구한테 자랑한 거예요. 휴대전화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명희 이모, 진짜 호구잖아. 인테리어비 다 대주고 우리는 운영만 하면 돼. 엄마가 다 깔아놓은 자리야. 그 이모 부자 아니야? 별거 아닌가? 부자긴 한데 머리는 좀 모자라. 우리 엄마가 적당히 비위 맞춰주면 다 들어줘. 명희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받침에 닿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어요. 정말로 영자가 그랬어? 영자 어머니가 회장님 친구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자기 딸 카페에 차려주려고요. 명희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60평생 사람 보는 눈 하나로 일군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명희가 한참 만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사장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지영이요. 한 사장.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명희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들어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상가 용역 다 빼. 지금 당장 퇴거 통지도 다 취소하고. 내가 이미 2번 말하게 하지 마. 전화를 끊은 명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게 부서진 거 다 내가 책임지고 고쳐줄게. 위로금도 따로 보낼 거고. 그건 됐어요.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뭔데? 회장님 방식대로 갚아주세요. 명희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들은 모양이었어요. 다음 주에 동창회가 있어. 와인 한 잔 들고 와봐. 가서 봐드릴게. 다음 주 토요일.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시어머니의 고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동창들이 화려한 한복과 정장을 차려입고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치장하고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최고 귀빈인 명희를 자랑하기 위해 동창회를 직접 주관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행사장 뒤편 직원 출입구 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연단 위로 명희가 우아하게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창 여러분,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앞자리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축사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요. 연단 뒤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변조된 목소리로 저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던 음성 녹취록이 가장 먼저 흘러나왔어요. 근본 없는 년. 결국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명희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다음은 영자 씨 아들 이혼 판결문이에요. 외도한 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스크린의 판결문이 큼지막하게 떠올랐습니다. 신우이의 사업계획서와 통화 녹취록까지 차례대로 화면을 채웠어요. 방청석 곳곳에서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어요. 영자 씨, 남의 피눈물로 세운 체면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명희가 시어머니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부어버렸어요. 붉은 와인이 시어머니의 한복 저고리를 흥건히 적셨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동창회에서 제명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일제히 시어머니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찍었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자리를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더니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응급구조 요청 신호가 울리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행사장 뒤편에서 그 모든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명희가 저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왔어요. 무거운 표정으로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끝났어. 감사합니다. 한 사장. 그 가게 잘 지켜. 저는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 옆에 앉은 태연이 시동을 걸며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후련해요? 후련하진 않아요.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에요. 차창 밖으로 호텔의 화려한 조명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무릎 위에 가방을 한번 꾹 끌어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머릿속을 한번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자리에 들어선 건 어떤 통쾌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마침내 닫히는 묵직한 소리뿐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창회 사건 이후로 뇌졸중 후유증을 앓으며 요양병원에 누워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정연이었습니다. 공무원에서 파면된 뒤 일용직 자리를 전전한다는 이야기가
빵집 사장님 입을 통해 흘러들어왔어요. 시누이들은 서로 어머니 병원비를 떠넘기며 등을 돌렸고 그 시끌벅적했던 시댁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던 어느 오전, 명희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서요. 한 사장, 나 이 건물 관리하는 게 영 귀찮아.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시세보다 15% 깎아줄게. 한 사장이사, 회장님, 그건 너무 큰 결정인데요. 한 사장이 주인이어야 이 골목이 살아. 나는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야.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태연에게 곧장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했어요. 태연이 자료를 검토한 뒤 그날 저녁 가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영 씨가 가진 수익에 대출 조금만 받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 자리는 지영 씨가 가져야 돼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30년을 지키고 제가 1년을 지킨 그 자리가 마침내 제 것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카운터에 앉아 엄마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주인이 되는 거야? 매매 계약을 마친 다음 주, 저는 가장 먼저 상가번영의 회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빵집 사장님부터 세탁소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가게에 둘러앉았어요. 빵집 사장님은 지난해 한때 저를 외면했던 일이 미안했는지 자꾸 눈을 피하더라고요. 다들 잘 들으세요. 이 건물 제가 샀습니다. 방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세탁소 할아버지가 입을 떡 벌리시더라고요. 오늘부터 5년 동안 임대료 동결할 거예요. 한 푼도 올리지 않겠습니다. 한 사장, 어떻게 이런 결정을... 그때 모두 저 도와주셨잖아요. 이 골목을 지킬 사람은 우리예요. 빵집 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머리를 푹 숙이더라고요. 한 사장, 내가 한 사장한테 거리 둔 거 진짜 미안해. 그때 너무 무서웠어. 됐어요. 사장님,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동네에 한 사장 같은 사람 있어서 다행이야. 진짜로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사장님의 손이 거칠고 따뜻했어요. 가게 확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층 전체를 통째로 빌려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큰 계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1층은 기존처럼 꽃 판매 공간으로 두고 2층은 플라워 테라피 클래스와 무료 법률 상담실로 꾸몄습니다. 태연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가정폭력이나 이혼으로 상처받은 분들의 상담을 무료로 봐주기로 했습니다. 2달 뒤, 오픈일 주년 겸 건물 매입 축하 파티가 가게 앞마당에서 열렸어요. 하얀 천이 깔린 긴 테이블 위에 들꽃이 가득 꽂혔습니다. 태연과 명희, 상가 번영회 회원들, 단골 손님들까지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샴페인 잔이 쨍그랑 부딪히는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골목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한 사장 진짜 큰일 했어. 다들 박수, 박수 소리가 한참 이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작은 부케 하나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하얀 은방울꽃과 연한 핑크색 작약, 그리고 안개꽃이 어우러진 부케였어요. 이 꽃다발은 오늘 저 자신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누구 며느리로만 살았던 한지영은 이제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가게의 주인이고 이 골목의 이웃이고 우리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우레처럼 쏟아졌습니다. 태연이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지영 씨, 정말 멋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전면 유리창 너머, 길 건너편 가로등 아래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연이었어요. 손에는 자재로 보이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옷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화려한 파티장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정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도망치듯 골목 안쪽으로 황급히 사라져갔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련도, 동정도, 분노도 없었어요. 이미 다 끝난 사람을 바라보는 무덤덤한 시선뿐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저는 가게 안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빗자루로 쓸어 모으고 빈 잔들을 카운터로 옮겼어요. 가게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놓인 엄마의 사진 액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환해 보였습니다. 저는 액자 앞에 가만히 서서 앞치맛자락으로 액자 유리를 한번 닦았어요. 사진 속 엄마는 꽃집 앞에서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액자를 두 손으로 가만히 들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아.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 시키는 대로도 안 살고 내가 만든 자리에서 내 두 발로 서 있어. 손끝에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이 닿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그렇게 따뜻했던 게 떠올랐어요. 새벽에 꽃시장을 다녀와서 빨개진 손을 비비시던 모습도요. 엄마가 지키던 이 가게 내가 더 크게 키울게. 엄마가 좋아하던 그 작약도 매년 잊지 않고 들여놓을 거고 저는 액자를 가슴에 한번 안았다가 다시 제자리에 정성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안에 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어요. 가장 마지막에 카운터에 작은 스탠드불 하나만 남겨두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또 꽃시장에 가야 했어요. 어떤 손님이 어떤 사연을 들고 들어올지, 어떤 꽃을 드려야 할지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지난주에 어머니를 잃은 손님이 다음 주에 다시 오기로 했거든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란 프리지어로 꽃다발을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골목으로 나섰어요. 밤바람에 어디선가 꽃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골목길을 걸어 내려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제 발끝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한지영이라는 사람의 그림자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잘 자. 골목 끝에서 봄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5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잃고 살았던 한 여자가 친정엄마의 발인 날 아침 끊어진 이성의 끈 하나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거짓 누명, 가압류와 정직 처분까지 그야말로 사방이 막혔던 그 시간을 지영은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손에 쥔 거라곤 엄마가 남기신 낡은 꽃집 하나뿐이었지만 그 안에서 지영은 자신만의 정원을 일구어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한지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우뚝 서기까지 흘린 눈물과 인내가 결국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지영의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비슷한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에 묶여 자신을 잃어가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지영처럼 셔터를 올리는 용기를 내보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 뒤에는 반드시 봄볕이 찾아오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라의 사연극장이었습니다.